존재숲에 있습니다. 정말 먼 곳으로 오늘 강의를 갔다 왔는데요.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한 적은 처음이에요.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강의 전에 사유를 하다가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실록이 엄청 푸르잖아, 그죠? 그래서 독일의 로만틱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예도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왜 괴테를 따로 다루지 않았을까? 물론 미학 강의의 색채로는 예도가 미학으로 다뤄놨어요. 아주 벌써 오래됐어. 그리고 괴테를 다룬 게 예도가 오히려 쉘링, 독일의 낭만주의를 다루면서 헤겔을 이야기할 때 언급했던 거. 그 다음에 곳곳에 문학 이야기를 하면서 하긴 했는데 따로 다룬 적이 없어. 이 중요한 독일의 대문호를 예도가 다룬 적이 없는 거예요. 게테는 고전주의에 속하지만 독일의 낭만주의를 열었죠, 그죠? 그러니까 낭만주의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인간의 그 게필, 감정을 떠올리잖아, 그죠? 고전주의는 이성 중심인데 차가운 이성이야. 데카르트 이성을 생각하면 낭만주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데카르트의 이성과 헤겔의 이성까지도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셀링을 통하여 재해석되는 정신현상학 역시도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다르죠, 그죠? 차가운 이성이 아니야, 헤겔도. 근데 이 독일의 낭만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게테로부터 출발했다고 가언이야, 해도. 영국에 섹스피어가 있었다 그러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죠, 그죠? 프랑스에는 프랑스 문학도 장난이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에서는 거의 대가들이 뭐 엄청나죠. 이미 예도가 많이 강의를 한 것처럼. 블랑쇼 하나만을 갖고도 그죠. 프랑스에는 19세기에 게테가 좀 앞서죠, 그죠? 한 세대. 스탕달, 빅토르 위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발자크가 있죠. 독일에는 게테가 있었어. 게테 이후에 이 대가들이 막 쏟아져. 물론 게테와 동시대인이었던 헤르더라든지, 그 다음에 쉴러라든지. 쉴러가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파우스트는 그 쉴러를 만나면서 문학의 어떤 그 강한 또 동기를 부여받아, 괴테가. 쉴러가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그 뒤로 이제 뭐 노발리스, 슐레겔 행제, 이 낭만주의 정점이 있죠, 그죠? 또 쉘링, 슐라이언마흐, 이 뭐 신학자들인데 이 독일의 낭만주의는 철학, 신학, 문학 이게 뭐 구분이 안 될 정도.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헤르더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괴테 이후로 독일에도 대가들이, 문학의 대가들이 막 쏟아져. 독일의 독특한 그 낭만주의의 특징들을 갖고 있어. 얘도 아침에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 아름다움, 그죠? 그 다음에 또 자연의 어떤 생명력과 인간의 어떤
감정의 만남, 정신이 여기 들어가죠. 그죠? 정신을 통한 이 마음의 만남, 가이스트, 게필,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개념들. 거기에는 당연히 신성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이게 독특한 독일의 경건주의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괴테의 어머니가 경건주의의 어떤 그 심취했던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독일인이라면 이 경건주의에 다 심취해서 거의 대부분. 독일의 무신론은 상당히 늦습니다. 프랑스, 영국에 비하면 독일의 무신론은 상당히 지금도 무신론자가 유럽에서 가장 적을 거예요. 그런 정도야. 이게 좀 달라.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정신과 자연의 어떤 생명력, 그 다음에 인간의 만남, 인간의 정신, 감정의 만남.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고전주의는 주로 프랑스에서 발전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그 르네상스에 바로크가 있었고, 고전주의가 있고, 그 다음 로코코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연결돼 있어. 중세 말에 고딕이 있었고, 르네상스가 나오면서 이 바로크 예술이 발달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고전주의가 나오죠. 그죠? 이 고전주의는 이성을 통해, 이성의 명석함, 그 다음에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을 강조, 그런 양식. 그러니까 차가운 이성을 갖고 자연을 분석하는 거죠.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괴테는 한쪽 발을 그쪽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고전주의. 실제로 괴테는 삶 자체가 상당히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정말 중요히 여겼던 그런 문학가였어요. 그런데 낭만주의의 어떤 아버지, 출발점을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독일의 낭만주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나오면서 그 유명한 슈투엄 운트 드랑이라고 하는 질풍노도라고 번역되죠. 그죠? 이 폭풍과 충동이란 뜻이야. 이게 감정인 거야. 그러니까 고전주의의 차가운 이성, 자연을 수학으로서 분석하는, 그것에 반기를 들면서 인간의 감정과 자연의 생명력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독일의 특징은 신성함이 들어있어. 그게 낭만주의는 독일과 영국에서 발달하는데, 영국은 워즈워스, 시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콜리지가 있죠. 독일은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 그럼 슐레겔이라 그러고 뭐 이러는데, 아니요. 이게 이 독일의 독특한 어떤 신적인 영적인 어떤 거. 여러분들이 성령 생각하면 돼. 성령. 그리스도교의 성령의 개념, 영의 개념. 그런 것들이 헤겔한테까지 갑니다. 실제로. 쉘링을 거쳐서 헤겔한테까지 가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이성의 개념과 쉘링과 헤겔은 달라요. 독일만의 독특한 로man틱은 신적인 어떤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게 있어. 그래서 니체도 이걸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미 예도가 강의를 했지만 선하게죠. 1차자로 강의해서. 그죠? 그 신적인 어떤 영의 생명력, 그게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의 어떤 생명력, 자연 속에 깃든 어떤 범신론적인, 만유재신론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어떤 이 감정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이미 괴테의 초기 작품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일약 20대 중반에 이게 1774년에 나오잖아. 그죠? 괴테가 1749년도에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났잖아. 괴테의 고향은 프랑크푸르트예요. 근데 죽은 곳은 바이마르예요. 독일의 정신은 바이마르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말도 있죠. 어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그 정신도 이 괴테의 정신으로부터는, 바이마르가 그렇게 중요한 작은 도시잖아요. 그죠? 그 바이마르의 어떤 1775년도에 바이마르는 어떤 공국이었는데 거기 대공이 괴테를 초대하면서 이제 가서 거기 10년 동안 머무르면서 또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괴테는 문학, 시, 이게 문학가일 뿐만 아니라 뭐 희곡도 대단하죠. 그죠? 파우스트라. 문학가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도 엄청난 그 조예가 있었어요. 식물학, 지질학, 심지어 그 다음에 동물학,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았고요. 이 자연과학. 어떻게 보면 색채로는 뉴턴의 광학에 대한 어떤 반기로서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인정을 못 받다가, 근데 통찰은 대단합니다. 나중에 불확정성의 원리를 주장했대. 양자 물리학자, 이 하이젠베르크. 그 이후에 독일의 어떤 그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 괴테의 색채론을 재조명하면서 해석하는 그런 어떤 학회가 있을 정도로 괴테는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다방면의 어떤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낭만주의의 근본적인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괴테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시든 희곡이든 아니면 소설이든 그의 모든 문학 작품에는 어떤 이런 자연 속에 깃든 신성과 인간의 감정의 조합이 어디서나 나타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이 낭만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고전주의적 이성만 갖고는 이해 안 돼요.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법관이었다고. 그게 법률 쪽의 전문가였는데 아버지의 부탁으로 괴테는 사실 어릴 때부터 13살에 시집을 낼 정도로, 시집을 이렇게 만들 정도의 그런 문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죠? 어머니는 어떤 그냥 시장의 장녀였죠. 그죠?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가정주부였고 괴테의 어떤 그런 인격이 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아버지는 법률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괴테 역시도 60년 중반에 그죠,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해요. 그러다가 결핵 같은 게 걸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 그리고 나서 슈트라스부르크로 또 70년대에 법률을 공부하러 가는데, 거기서 또 돌아와서 그죠, 변호사 사무소를 낸다.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헤르드를 만나.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유학을 갔어. 거기서. 그러니까 헤르드를 만나서, 헤르드는 셰익스피어의 어떤 광이었잖아. 그죠? 거기서 소개를 받는 거야. 헤르드는 어떻게 보면 괴테에게 영향을 준 중요한 인물이에요. 헤르드도. 그리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문학 활동을 이제 계속 하는데 1774년도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는 거예요. 이 대가가 되는 거죠. 이제 20대 중반에 그냥 스타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75년도에 바이마르 공국의 그죠, 어떤 대저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정치인이 돼요. 1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정치 활동을 하는데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86년도에 어느 날 가을에 그죠, 이탈리아 여행을 해. 2년 동안 이탈리아에 가서 또 그림을 그려.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위대한 미켈란젤로부터 바로크풍의 어떤 고전주의의 어떤 그 예술을 보고 체험하면서 거기서 또 그림을 그려. 이 천재죠, 그죠? 그래서 한 2년 있다가 돌아와. 88년도에 바이마르로 다시 돌아와. 그래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1794년 5년도에 실러를 만나. 정말 좋은 친구예요. 10살 정도 어렸던 친구인데, 이 실러와의 이 우정, 같은 시집도 내고 하는데 이 우정이 막 엄청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스트 집필을 그만뒀는데 용기를 얻어서 다시 또 시작하고, 그리고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가 1796년인가에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실러가 1805년에 죽어. 엄청난 슬픔에 쌓였겠죠. 46세.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괴테는 말년으로 들어가게 돼. 정말 괴테는 오래 살았죠. 그죠? 1832년도 83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요. 상당히 오래 살았어. 그 이후에 말년에 막 대작들이 막 쏟아져.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우스트는 1770년대부터 쓰기 시작해서
1권은 좀 일찍 나오지만 2권은 거의 죽기 전에 완성되니까 60년 동안 쓴 작품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괴테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작품이 파우스트예요. 그 다음에 1810년도에 무슨 색채론을 내보죠. 또 그 즈음에 친화력이라고 하는 디발 페얼반트샤프텐이라고 하는 작품도 나오고 여러 시집도 나오고, 그죠? 디퉁 운트 바르하이트, 이게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묶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산문 장난이 아니야, 작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실러가 죽고 나서 말년에 20년 동안 계속해서 작품을 출간하는데요. 비교적 평탄한 삶에서 작품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괴테는 어떻게 보면 문학을 위해서 태어난 그런 천재라고 할 수도 있어. 온유한 성품에 비교적 원만한 성격을 가졌어. 그런데 이 낭만주의 안에 사랑이 빠지면 문인이 아니겠죠, 그죠?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작품이, 그게 작품 곳곳에 정말 여러 여인과 사랑을 나누었어. 근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친구의 약혼녀 샬롯테 부프라고 하는 여자 짝사랑하게 되죠, 그죠? 그 시기에 친구가 사랑에 대한 실패로 자살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소재가 돼서 나온 작품. 그러니까 문학가에게서 이 사랑의 경험은, 그죠, 엄청난 거야. 이게 이제 자연의 어떤 생명과 신적인 어떤 신성함과 이 사랑의 감정, 게필이 만나면서, 그죠, 괴테의 문학 작품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경험이 없이는 괴테는 작품을 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시도 그렇고 뭐 릴케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말년에, 그죠, 말년에 괴테는 73세에 어느 바닷가에 휴양을 갔는데 거기서 울리케라고 하는 19살 소녀를 만나. 그런데 그 소녀와 사랑에 빠져. 참. 디 마리엔바들 엘레지라고 하는, 마리엔바의 비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소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나온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괴테는, 그러니까 부인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청소년기부터 사랑을 했고, 그죠? 그럼 뭐 요즘 다 그렇잖아. 정식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했고 부인이 일찍 죽었죠. 그죠? 그 이후에 노년에 3명의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게 친화력이라고 하는 이 작품도 어떤 여인과의 사랑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리엔 바티의 비가도 그렇고, 그의 또 다양한 시라든지 작품들은 사랑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괴테의 이 리베, 사랑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일반인하고는 달라. 이 예술가적 어떤 감성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73세의 19살 소녀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제 그냥 사랑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죠? 실제로 결혼을 청혼을 한다. 근데 아들이 이제 아들보다도 더 어린 여자인 거예요. 이 소녀가. 그죠? 당연하겠죠. 그 아들이 막 반대하고 이런 거야. 결혼은 못 해. 이게 이제 이건 결코 뭐 정말 예술가의 어떤 그런 세계, 어떤 문학 세계, 시의 세계, 또 작품의 세계, 그의 예술 세계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에로스가 없으면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밧다이가 신성과 에로스의 어떤 사랑의 파토스를, 그죠? 어떤 유사한 것으로 갖고 갔겠어. 어떻게 보면 락강도 이 밧다이와 엄청난 대화를 했잖아. 그죠? 얘도 이미 강의를 다 했어요. 락강도 이 주이상스의 신성과 어떤 사랑의 감정을 함께 놓고 있어.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거란 거죠. 그냥 아예 뭐 없이 그냥 감접적으로 책으로 읽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괴테 역시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여인들과 사랑의 관계를 가졌고, 실제로 목숨을 걸고 사랑했고, 그것을 자기의 예술 작품으로 표현했던 자야, 괴테도. 그러나 그의 모든 작품들 안에서 시나 희곡이나 소설은 언제나 자연 안에 깃든 신의 신성함, 그리고 그 신성함과 사물 안에 깃든 어떤 그 생명력, 그죠? 그런 것들과 인간의 감정이 함께 조화롭게 나타나는. 그래서 자연 속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물을 보는 눈이 그런 방식으로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전주의에 속하는 그런 문학가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확실히 괴테는 독일의 낭만주의를 열었던 선구자였어. 그러니까 젊은 베르테르의 초기 작품인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이 질풍노도라고 하는 낭만주의의
어떤 빠홀, 구호가 나올 정도였다니까. 폭풍과 같은. 그 다음에 그 충동, 마치 정신분석학에서 사용하는 이 드랑, 이 충동의 개념 거죠. 그거는 자연과 인간과 그 다음에 신의 어떤 강한 정신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연상되지 않으면 결코 괴테를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테는 이 로man틱, 낭만주의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감정은 자연에 깃든 신의 신성과 그죠. 뗄 수 없으며 모든 사물, 인간의 정신과 교류하고 있는, 그게 무한자와 유한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독일만의 독특한 낭만주의. 물론 뭐 영국의 워즈워스나 콜리지의 시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어떤 감정이 나타나죠. 그죠? 신의 어떤 정신. 이 독일은 이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일 경건주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슐라이어마허나 슐라이어마허가 대표적인 신학자잖아, 그죠? 그걸 이제 범신론이다, 뭐 이러면서 막 오해하고 이러는데, 그리스도교의 찬송가 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있죠, 그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로 가능하면. 저는 그 찬송가의 어떤 가사나 이런 것들이 독일의 낭만주의를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성의 조화와 질서의 관점에서 괴테는 고전주의 시대를 살았지만 이제 말년으로 오면서 낭만주의로 가죠, 그죠? 이걸 두 개를 연결했다 그러면 어찌되었건 인간의 어떤 감성의 어떤 충이랑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비애와 고통, 이런 것들을 그냥 절망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야. 슬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는데도 거기에는 뭔가 충만함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건 거예요. 릴케와는 완전 또 달라. 저는 뭐 헬더링과 릴케에게서도 이 독일의 낭만주의를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많다고 봐. 언젠가 헬더린을 하이데거랑 연결해서 릴케와 헬더린을 다루었는데 따로 시도 한번 읊어드리고 할게요. 독일어로 직접 이렇게 써와서 다 풀면서, 이 자연환경을 보니까 완전 이 문학이 또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잖아, 그죠, 여러분? 독일 가보면 그 자연의 어떤 그 깊숙한 거기에 집이 조금 몇 개씩 이렇게, 시골이 더 아름다워요, 독일은. 예도가 경험한 바예요. 바이마르는 정말 아름답죠. 라이프치 가까이 있었고요. 예도는 한두 번 갔다 왔는데, 그게 독일의 문화의 어떤 중심지는 거죠. 서독이 아니에요. 동독이야. 그래서 통일되고 서독 국민들이 아주 기뻐했죠. 그죠? 그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게 독일 교양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일 안에서 고전주의의 이성의 어떤 시대에 놓여 에피스테메에 놓여 있었던 칸트와 그죠? 낭만주의의 어떤 정점을 지나 마지막으로 가는 헤겔의 이 두 이성을 비교해도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낭만주의 그래서 이런 어떤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게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뭐 친화력, 그 다음에 이탈리아 여행기에서는 거기서도 나타난다고 봐. 얘도 거기서는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이 고전주의 예술을 만나면서 또 게테가 뚜껑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 다음에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와 편력시대 이런 데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어떤 그런 신들은 그죠? 그리스도교가 막 이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있는, 자연 속에 깃든 어떤 생명과 함께하는, 그래서 인간의 감정도 거기에 하나로 일치되는 무한자와 유한자의 어떤 함께 있음, 그걸 강력하게, 이걸 이해 못하면 노발리스든 술레겔 형제든 쉘링이든 슐라이어마흐든 헤겔이든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독일 전체의 어떤 그 시대의 사유를, 근대의 어떤 17세기, 18세기를 이루었던 그 사유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 준 거예요. 이미 예도가 비테 쉘링 헤겔 이야기하면서 절대자에서 이미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헤겔 정신현상학 서문 독일어로 읽기 하면서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다루었어요. 그러나 이제 괴테로부터 출발하는 이러한 로만틱을 따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나간 적은 없어. 오늘 강좌 중요하겠죠, 그죠?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에서 이 낭만주의가 참 기가 막히게 들어있어 거기도. 그 다음에 비렐름 편력시대와 그 다음에 수업시대 이런 작품들, 이 파우스트는 또 다른 어떤 괴테의 그런 게 들어있는데 개별 작품들도 따로 강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아니겠지만 한 번씩. 왜 괴테를 강의를 안 했을까? 오늘 강의하고 돌아오는데 전철 안에서 깜짝 놀랐어. 왜 괴테를 한 번도 다루지 않았을까? 오늘 강좌를 출발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괴테의 강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저녁 되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